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빅터 프랭클, 당신의 불안한 삶에 답하다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좀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천천히 내용을 쫓아오시면서 다시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의 감신사는 구체적인 고통의 극복에 있기보다는 미리 밝혀야 할 매우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물음, 즉 언젠가 한 번쯤은 고통, 죄, 죽음이라는 비극적 3요소와 마주치는 삶이, 그리고 이로써 인간의 모든 삶이 진정 의미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있었다. 이에 대한 프랭클의 생각은 강제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 가진 강연들 가운데 하나에서 밝힌 핵심 쟁점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강연에서 프랭클의 필생의 작업 및 로고 테라피와 실존 분석의 중심 사상을 언급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든 빚을 지고 있고, 그리하여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 수용소에는 수많은 그리고 힘겨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의 문제는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나의 고통도 의미가 있을 텐데. 하지만 제게 문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제 문제는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즉, 고통이 의미가 있다면 죽음도 의미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정말 그렇다면 생존은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 제겐 오로지 의미 있는, 어떤 경우에도 의미 있는 삶을 체험하는 것만이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유의미성의 순전히 우연의 손에 넘겨진 삶과는 반대로 말이죠. 우연, 말하자면 그것은 삶에서 빠져나오든 아니든 미심쩍은 의미가 있는 삶은 설령 그것을 모면한다고 해도 전혀 살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프랭클이 그의 방대한 저서에서 고통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화제로 삼긴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몰두하거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먼저 명확히 한 것은 고통이 삶을 그늘지게 해도 과연 삶 자체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래서 프랭클은 고통을 현존의 유의미성과 연관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삶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프랭클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이 의미가 있는 한,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한, 우리가 삶을 위해 그리고 삶과 함께 싸우는 노력은 매우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항상 그 전제는 변경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면 그 순간의 의미는 분명 견디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극복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프랭클의 고통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현실성이다. 그렇기에 이 책에 모은 60년간의 글들은
고통받는 인간을 바라보는 프랭클의 시선이 회복력을 포함해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대응 이론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는 그가 고통을 인간이 체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떤 현 존재도 고통과 죄를 피할 수 없고 개개인은 자신의 죽을 운명과 사물의 무상함이라는 문제와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에 프랭클은 고통력을 인간의 사랑 및 노동력과 함께 영적, 정신적, 성숙 목록의 일부로 보고 도움을 주는 직업의 현실주의에 호소했다. 이는 결국 생존력으로 기쁨과 마찬가지로 고통 역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었다. 프랭클이 던진 물음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물음, 즉 의미에 대한 물음은 심리적 결함의 신호로 설명되었다. 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전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서 쿠르트 아이슬러의 의미 모델을 토대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조언하고 돕는 과정을 기술한 것을 잠깐 살펴보겠다. 환자는 과거 삶의 의미 충만과 현재의 무의미함을 비교했다. 지금은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할 수 없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그저 누워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이 자녀들에게 중요하고 스스로 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한 삶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거나 병상을 떠날 수 없다면 자기 몸은 쓸모없는 썩은 살덩어리가 되고 자신의 삶은 모든 의미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이 어떻게든 의미가 있다면 오랜 시간이라도 모든 고통을 짊어질 각오가 돼 있었다. 그런데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에게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의 고통을 견디라고 지시하려 했을까? 나는 그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 일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오래전 자신이 아프기 전부터 이미 무의미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금도 아무 보람 없이 애쓰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 삶의 차이점은 오직 하나. 현 단계에서는 삶의 의미를 더 이상 믿지 못했지만 예전에는 믿었다는 데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나는 그녀 삶의 두 단계 모두 절대 의미가 없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말에 환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척 울음을 터뜨리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로고테라피와 실존 분석은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품고 세상에 맞서고 불안정함 속에 있는 이 세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조언하고 도우면서 이러한 허무주의에 답변한다. 그 불완전함은 세계가 우리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고 오직 인간만이 세상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이 이를 포기한다면 희망은 지상에서 조용히 사라져 버린다. 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결과다. 다시 말해 인간의 희망과 의미지향적 태도는 심리적인 결핍이 아니며 이것은 인간의 본성 안에 있고 그리하여 세계의 본성에도
들어있다는 걸 의미한다. 심리적 결핍은 오히려 희망과 의미를 등질 때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체험 및 세계 체험의 핵심 특징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2부, 실존 분석과 로고 테라피 개요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상세히 논하고 프랭클이 60년에 걸쳐서 써온 글들을 모은 제1부 60년간의 글들은 의미중심적 심리학의 다양한 차원을 보여준다. 먼저 프랭클이 결핍의 방향을 맞춘 정신분석학과 일찍이 거리를 둔 이야기로 시작해 강제수용소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거쳐 현대 소비사회의 의미의 위기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끝맺는다. 1부 60년간의 글들. 방금 언급한 대로 단순한 일상의 인간에게 커다란 책임을 깨닫게 해주려면 그가 개인적 고통에 어떻게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얼마나 수많은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충고할 수 있다. XYC라는 남성 혹은 NNC라는 여성은 우주적 사건 가운데 단 한 번만 존재한다. 그 혹은 그녀가 어떻게 인생에 대응하고 무엇을 하며 또 하지 않을지, 이 모든 것은 되풀이할 수 없고 결정적이다. 이들은 그들만의 운명과 함께 그때그때 유일한 모습으로 있고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일을 빼앗을 수 없으며 그것은 유일무이하고 독점적이다. 모든 개개인은 이렇게 특별한 과제를 의식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책임의식이, 때로는 일종의 사명감이 뒤따른다. 어려움과 맞서 싸우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을 견디는 데 있어 자신에게는 둘도 없는 과제가 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느낌보다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는 환자에게 그의 삶은 한 권의 소설이고 환자 자신은 그 주인공이라고 상상해 보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그런 뒤 사건의 방향을 자기 힘으로 돌리는 것, 다시 말해 다음 장에서 벌어질 일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손에 달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환자는 그가 꺼리고 두려워하는 책임이라는 짐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행동 가능성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 현존 속의 근본적인 책임을 체험한다. 그 다음 환자에게 삶의 종착역에 이르러 자서전을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요청한다. 우리는 환자에게 행동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것을 더욱 강력히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환자는 현재에 관해 이야기하는 장에서 딱 멈출 것이다. 그리고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수정은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게 된다. 그는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비유의 수단 역시 환자에게 완전한 책임감으로 살고 행동하게끔 강요할 것이다. 심지어 병적인 신경증이 발생해도 책임감이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밑바탕에 침투하는지 입증할 수 있다. 많은 신경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병적으로 과장된 죽음에 대한 불안은 궁극적으로 양심의 가책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개별적 사례에서
어느 암 공포증 환자에게 미래 죽음에 대한 열렬하고 집착적인 관심은 단지 그가 살아온 모든 방식, 의식하지 못한 삶의 방식, 자신의 책임에 대한 무관심의 상부 구조일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를 믿고 자신을 맡긴 환자에게 우리가 현존재 안에 근본적인 책임성을 완전히 인정하게 하였다 해도 여전히 많은 명백한 반론과 자유에 대한 변명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시간의 유한성,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듣는다. 그때는 환자에게 다음의 간단한 생각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이러한 항변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응수할 수 있다. 만약 인간의 현존이 시간적으로 무한하다면 우린 당연히 모든 개별적 행위를 임의로 미룰 것이다. 지금 당장 행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일이나 모레 혹은 100년 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삶의 마지막 한계라는 사실, 즉 행동 가능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시간을 아무렇게나 써버리고 행동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도록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우리의 현존에 유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장애인, 병약자,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바꿀 수 없는 순전히 경제적인 궁핍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기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실,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고통받는 경우 모두 세계관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환기시켜야 하는 것은 책임을 자각하는 삶이 언제나 창조적인 가치 실현이나 체험 속의 자기 실현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도 가치라고 부르려는 가치 범위의 마지막 범주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이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운명적 사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물음은 여전히 가치 실현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 자신을 억누르듯 꿋꿋하게 버티든 또 이것이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지막 기회를 내포하든 어떻게 사람들은 운명을 견딜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사람, 예컨대 다리 하나를 절단한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가 그 속에 있다고 정말 믿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뿐이다. 다시 말해, 인생의 의미가 잘 걷는 것에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삶이 너무 가치가 낮아서 사지 하나를 잃고 나면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믿는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절망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과 가치 범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들을 전형적인 무감심과 불완전함으로 몰아넣는 이른바 실업신경증 같은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이에 상응하는 심리학적 경험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너무나 많은 여가 시간을 자발적으로 적절히 선택한 정신적 내용물과 목표 설정으로 채울 수 있는지 잘 안다. 신체적 증상 뒤에 있는 심리적 원인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해 시민성을 발견했을 때 심리치료는 탄생했다. 이것은 이제 계속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며 신경증의 모든 정서적 역동성에서 벗어나 시민성 배후에서 정신적 공경에 처한 인간을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글의 첫머리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한 방법적 가능성 안에서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돌프 알러스는 어느 강연에서 심리치료를 책임성을 인정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정의 내렸다. 따라서 양심을 대변하는 책임성이야말로 당대 철학의 가장 근원적 사실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의학 잡지에 실린 글 하나를 인용하고자 한다. 양심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거기엔 아르키디메스의 점이 있다. 세계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점에서부터 세상을 응시해야 한다. 언젠가 요제프 마이네르츠는 심리치료의 운명은 실존 영역을 심리적인 학문의 이해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일찍이 구스타프 발리는 심리치료에서의 인간 실존에 대한 주제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강령적인 이런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궁극적으로 심리치료의 과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책임성은 가치 있는 심리치료로의 이행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가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존 분석을 향한 출발점으로 필요한 가장 확실한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그러한 실존 분석, 나는 두 번째 인용된 내 논문에서 실존 분석의 기초 닦기를 시도했다. 실존 분석은 더 정확히 말해 과거 심리치료 방법에 보완적으로 인간 존재의 총체성을 포함했다. 다시 말하면 실존 분석은 심리적 영역을 의식적으로 초월하고 있다. 그것은 마음의 온갖 고통처럼 신경증이 심리적인 것이나 생리적인 것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론 최소한 정신적인 것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본다. 또한 치료 접근법은 단지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드러내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혹은 다른 사례에서 세계관 결정의 정신적 영역까지 갈등을 추적해 정신적인 것에서 해결하는 것도 가능케 한다. 정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실존 분석이 된 심리치료는 치료 가능성을 모두 다 끌어낼 수 있는데 필요성과 가능성의 세계로 존재와 당위의 긴장 상태에 놓인 실체로서 마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뒤에서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겹게 싸우는 사람을 볼 때 그렇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최고의 원칙이 될 수 있는 괴테의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 수용소에서 심리치료의 가능성은 당연히 극히 제한되었다. 이와 관련해 어떤 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본보기였다. 조모하거나 행진할 때, 땅을 파거나 막사에 있을 때, 즉흥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작고 또한 작은 심리치료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래서 신고 서비스를 조직해 자살 생각이라든가 심지어 자살 의도에 관한 이야기가 즉시 전달되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내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온갖 노력은 그들이 미래의 목표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미래와 함께 정신적 버팀목을 잃었고 내적으로 자포자기했으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은 대부분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났는데 경험이 많은 수감자가 보기에는 익숙한 형태의 위기였다. 모든 심리치료 노력이 수감자들을 상대로 간직했던 좌우명은 수용소에서 삶, 살아남기, 생존을 향한 의지였다. 그렇지만 삶의 용기나 삶의 권태는 과연 삶의 의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오로지 이것에만 달려있는 것은 보여주었다.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디어낸다 라고 말했는데 강제 수용소에서 이 말은 모든 심리치료 작업을 위한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았을 것이다. 왜? 이것은 삶의 목적이고 어떤 상황은 수용소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었다. 그곳 생활은 오로지 이 외와 관련해서만 견딜 수 있었다. 때때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수감자들에게 삶의 외를 인간의 목표를 깨닫게 해주어야 했다. 그렇게 해서 현존의 끔찍한 어떤 상황에도 내적으로 성장하고 수용소 생활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게 도와야 했다. 수용소 내 모든 심리치료에서 통용되었던 것은 내가 의미의 의지라고 부르는 것에 호소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수용소에 있는 인간이 처한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 사람이 성취를 추구해야 할 의미는 삶뿐만 아니라 고통과 죽음 역시 포함된 의미여야 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삶의 위험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삶. 다시 말해, 그 의미가 우연의 은총에 기댄 삶이라면 살 수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무조건적인 의미였다. 이는 물론 야스퍼스가 진리에 대해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절대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 타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수용소에서 그 의미를 의심하고 절망한 인간에게 보여줘야만 했던 무조건적인 의미는 결코 막연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오히려 개별적인 현존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분명한 의미였다. 이는 한 가지 예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두 사람이 내 앞에 앉았는데 둘은 이미 자살을 결심한 상태였다. 두 사내는 더 이상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수용소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상투적인 말을 했다. 그 순간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계획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삶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반대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두 사람을 각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수감자가 삶에서 바라던 것 이상으로 삶이 아주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이 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직은 마무리 단계지만 지리학 관련 도서 시리즈를 출간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를 하늘처럼 여기고 깊은 애착 관계에 있는 딸이 있었다. 이렇게 한 사람은 기다린 것이 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을 기다린 건 사람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시련에도 불구하고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똑같이 입증되었다. 한 사람은 학술적 작업에서, 다른 한 사람은 딸의 사랑 속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다. 미군 군의관 나디니는 일본 전쟁 포로였던 미국 병사들과 함께 경험한 것을 보고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에겐 포로 상태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규명할 기회였다. 그것은 인간의 인생관, 구체적 상황을 대하는 정신적 태도에 달려 있었다. 수용소에 감금된 인간을 버티게 해준 것이 근본적으로 심리치료밖에 없었다고 할 때, 이 심리치료를 특별한 의미에서 확정됐다. 말하자면 그것은 생존으로의 의지를 일으키라고 요구한 사람에게 먼저 생존은 당이라는 것을, 살아남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 게다가 수용소에서는 진정 의료적 영혼 돌봄이라는 과제인 정신과 의사의 일까지 가중되어 일반적, 평균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도 돌봐야 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그때 각 개인의 의식 속에는 누군가 있었다는 것이 비록 보이진 않아도 그곳에 있었고, 심지어 이미 숨을 거둔 뒤에도,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함께 어떻게든 거기에 아주 은밀한 대화 속에 너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영원한 너, 바로 신이었다. 하지만 늘 마지막 단계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었다. 이는 어떤 태도를 이라고 해도 좋다. 그렇게 최후에 중요했던 것은 한 인간이 고통받는 것을 이해하고 죽는다는 것을 아는 태도였다.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것, 즉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처세술의 진수다. 우리의 죽음에 필요한 것은 릴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자기만의 죽음을 죽는 것이었다. 우리만의 죽음을, 비록 다양한 뜻이지만 의미 있는 죽음을 말이다. 이는 죽음의 의미에 관한 것도 그렇다. 삶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만의 죽음이 부과되었고, 그러한 과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삶의 과제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었다. 이는 누구에 대한 어떤 건의 앞에서의 책임인가? 이 물음에 누가 다른 사람 대신 답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질문은 최후의 순간에 누구나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수용소에서 어떤 이는 양심에, 어떤 이는 신에게, 또 다른 어떤 이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느꼈다면 이 뭐가 이상한 일일까? 어찌되었든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해서든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고통에 합당할 것을 원하고, 또 자신만의 죽음을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용소에서 먼저 살고 나중에 철학하란 글이 있었다. 그 뜻은 사는 것이 먼저고 그런 다음 이해할 것이며 그 다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 말의 효력은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인 먼저 철학하라 그리고 죽어라가 유효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 궁극적 의미에 관한 물음에 해명하라. 그러면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요구된 순교를 할 수 있다. 코에는 본래 사람은 삶의 왕국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죽음의 왕국에서 살았다. 삶의 왕국에서는 자살하는 것으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강제 수용소에서는 정신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죽음의 왕국으로부터 도피는 정신적 삶을 영위할 수 있던 사람에게만 가능했다. 만약 누군가 정신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벗어날 수 없었고 결과는 자기 파괴였다. 정신생활이 결여된 강한 삶의 욕동은 자살로 이어졌을 것이다. 계속해서 코에는 수감자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생활을 살았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많은 저자가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카우츠키, 드빈트, 카스, 프리조프, 블룸 같은 저자들은 언급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수감자가 수용소 생활의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의 정신적 삶에서 쉽게 과대평가할 수 없는 도피 가능성을 찾았다. 나치친이 돼도 절대 파괴할 수 없는 정신적 영역으로 피하는 가능성을 수감자의 정신적 삶은 잘 적응할 수도 있도록 그를 이끌었고 이렇게 해서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선천적으로 정신적으로 활발한 것에 익숙했던 민감한 사람은 경우에 따라 비교적 유약한 성정으로 수용소 생활의 힘든 외적 상황을 고통스럽게 체험했지만 어찌 되었든 정신적 상태에 관해서는 거의 해를 입지 않았다. 그들은 처참한 환경에서 바로 물러나 정신적 자유세계와 내적 풍요 속에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이 때로 연약한 구성원이 견고한 본성보다 수용소 생활을 더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모순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나 스스로는 주위를 둘러싼 온갖 고통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끊임없이 피하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고통을 객관화하려고 시도했다.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수용소에서 나와 줄지어 행진할 때 난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부종으로 부어올라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해 그 속에서 얼어붙고 고름이 줄줄 흐르던 두 발의 통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상황은 암담했고 절망적이었다. 그 순간 난 아주 크고 멋진 따뜻하고 밝은 강연잔 강단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호기심에 찬 청중들 앞에서 강제 수용소에서의 심리치료란 주제로 막 강연을 시작하려는 참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을 모조리 다 이야기하고 있었다. 스피노자도 에티카에서 말하지 않았던가? 고통이라는 감정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모습을 그리자마자 고통이기를 멈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한 강제수용소는 단지 인간 세계의 소우주적 반영에 불과했다.
강제 수용소에서의 삶은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을 파헤치게 했다. 그때 그 심연 속에서 다시 인간적인 것만이 드러난 것이 과연 놀랄 만한 일일까? 그렇게 드러난 인간의 모습, 선악이 뒤섞인 혼합물이라는 것이 온갖 형태의 인간 존재를 거치면서 선과 악 사이를 갈라놓은 틈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이르며 강제 수용소가 보여준 나락의 밑바닥에서 그 모습을 명백히 드러냈다. 이렇게 강제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은 소우주, 아들러에 표현되어 화면 모델로 변했다. 아들러는 테레지엔 슈타르 수용소의 심리학을 희생자의 새하얀 결백과 박해자의 시커먼 죄의 강력한 모순을 넘어서 라고 묘사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 까닭은 연대적인 역사가 그렇게 압축되어 일어난 장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용소의 생성과 진행과 소멸은 법내적이고 드물게 집중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분포돼 있으면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고통과 악의 총합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소의 특별한 점은 그곳에서 인간과 인간의 제도 안에 무성하게 자란 온갖 사악과 위험, 어리석음과 비열함이 섬뜩하고 잔인하게 그대로 감행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능하고 심지어 실제한 행정의 악마 같은 풍자화를, 사이비 집단적 개성말살, 예속 혹은 굴종 속에 있던 비인간적인 현존을 본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환멸을 느꼈다. 하지만 지난 시간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 모든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강제 수용소를 겪으면서도 인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이쯤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고 해방맞았던 수용소 소장이던 사람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는 나치 친위대 대원이었다. 수용소가 해방된 이후 비로소 밝혀진 이야기지만 그 이전까지는 수용소 의사만 알고 있던 비밀이 있었다. 수용소 소장이 몰래 자기 지갑을 털어서 적지 않은 액수의 돈으로 가까운 시장의 약국에서 자신의 수감자들에게 줄 약을 사는데 지출했다는 것이다. 반면 수용소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던 수감자는 본인 역시 수감자임에도 그 어떤 친위대 보초병보다 악랄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든 수감자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내가 아는 한 수용소 소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수감자를 때린 적이 없었다. 말하자면 중요한 건 사람이었다. 남은 것은 인간이었다. 고통으로 불타면서 인간은 자신의 본질로 녹아들었다.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기본적인 경험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에서 그 본질은 드러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떤 세대도 겪어보지 못한 인간을 만났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늘 자신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가스실을 발명한 존재이자 동시에 당당하게 머리를 쳐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나 셰마 이스라엘을 읊조리며 가스실로 걸어 들어간 존재이기도 하다. 동기가 인간 현존의 한계 상황에서 얼마나 결정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에서 분명해진다. 일련의 정신과 의사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마지막 북베트남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라고 여긴 의미를 지향했던 전쟁 포로들이 가장 높은 생존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미국 장교 3명도 마찬가지로 증명했는데 이들은 북베트남에서 최장기 포로 생활 7년까지 견디어냈다. 셋 다 우연히 캘리포니아 소재 US 인터내셔널 대학교의 내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내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각자 경험한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결론은 모두 한결같았다. 그들이 삶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의미지향이었다. 강제 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인 문헌들도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모든 의미지향은 더 무거워졌다. 무엇을 먹고 살든 넉넉해지긴 했지만 정작 자신이 살아가는 무엇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인간은 무의미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실제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킨다. 물론 소비사회 형태 안에서 개인의 욕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단 하나의 욕구만 홀대받았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감각이다. 지배적인 사회적 조건 아래서 그것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미의 의지로 내가 동기 이론적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인간의 의미를 발견할 때 포기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희생하고 죽음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알지 못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낸다 할지라도 삶의 경고 신호를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삶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 물질적 풍요와 과잉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자살률의 증가는 물질적인 풍요에도 실존적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무의미감을 치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지 그 방법을 분석해보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먼저,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으로 행동하고 작품을 창작하고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체험함으로써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누군가를 그만의 유일성과 유일무이함 속에서 체험할 때, 다시 말해서 그를 사랑할 때 의미가 있다. 마지막은 우리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운명과 마주치는 곳에서 그러하다. 이를테면 불치병에 걸려서 기댈 곳이 없는 희생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거나 아니면 그 순간도 삶을 계속 유의미하게 영위할 수 있을 때 마찬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통을 인간적인 업적으로 병영시킬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삶은 잠재적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을 실현하고 또 고통과 죽음 역시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어찌되었든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필요하다. 무의미에 맞서는 의미를 향한 가르침, 즉 의미 치료를 바탕에 둔 이러한 의미 이론은 이미 반복적으로 인정할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로고테라피 관련 문헌을 보면 브라운, 카스치아니, 크롬보
덴사르트의 저서들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성별, 나이, 지능, 교육 수준, 성격 및 환경에 상관없이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마지막으로 종교가 있든 그렇지 않든 종교가 있다 해도 어떤 종파에 속하든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인간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의미 이론은 경험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심각한 폐결핵으로 더는 치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던 어느 여성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내 삶은 언제 풍요로웠던가? 내가 쓸모있고 오로지 의무만으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었던 때인가? 아니면 수천 가지 문제를 머리로 씨름하던 지난 몇 년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부추기고 몰아냈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애쓰는 것. 이것마저도 온갖 화려했던 빛났던 결산표보다 더욱 수정해 보인다. 또 미국 엘레바마의 파트리샤 스파크 교수는 1979년 3월 29일 나에게 편지를 썼다. 제 환자 중에 18세 때 식료품 가게에 가던 도중 총을 맞고 척수를 다친 22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상해 등급은 C4로 오직 입 막대로만 일상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지요. 그녀의 삶의 목적을 매우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공경에 빠진 이들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볼 때마다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을 해주기 위해 입에 막대를 물고 타자로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환자들은 실행으로 옮겼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 처한 삶에서조차 삶의 의미를 쟁취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촉매와 같은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한다면 의료적 영혼 돌봄을 행하는 것이다. 이와 똑같은 표제의 내 책, 한국에서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마지막 도움이라고 제목을 붙인 장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한 여성 환자와 내가 주고받은 대화가 수록되어 있다. 환자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사망했다. 미국 샌디에고 소재 US 인터내셔널 학생인 내 제자 중 한 명이 31세 기계공을 주제로 수술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환자는 고압전류 사고를 겪은 후 병원에 입원했고 제자가 이 기계공을 담당하게 되었다. 환자는 궤저로 사지를 모두 절단해야 했다. 제자가 상세히 기술한 바에 따르면 수술하는 내내외과, 마취과, 의사들과 수술실 간호사들의 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무리 자제하려 해도 계속 탄식 소리가 새어나왔다고 했다. 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에게 더 이상 팔,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다. 제자는 환자의 남은 삶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한 줄기 의미를 찾아 나섰고 그러던 중 의미치료 원칙을 적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주 후 믿기 어렵지만 환자 스스로 목부터 하반신이 마비된 소년을 돌봐서 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태어난 뒤에 가게를 차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다. 그는 특수 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가족을 태우고 온 미국을 가로지으며 휴가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말 그대로 자신의 치료사였던
내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저는 무척 공허했습니다. 온종일 술에 젖어 살았고 지루해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지금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잘 알아요. 우리는 고통과 좌절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고통, 질병, 이것은 고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환자는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할 때 좌절한다. 그래서 의미를 빛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의료적 영혼 돌봄의 과제다. 이는 경우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언젠가 위르겐 몰트만이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날 상담실 안에는 집중적인 투입으로만 상환할 수 있는 값비싼 진단 및 치료 기구들이 산적해 있다. 그곳 이름을 상담실이라고 부르지만 환자와의 상담은 그러한 장비들을 고려할 때 시간을 잡아먹는 적자 사업일 뿐이다. 그러나 나를 찾아온 한 개업의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1년 전 누구보다 사랑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만일 아내보다 먼저 죽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았냐고 물었다. 그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아내는 절망했을 거라고 대답했다. 난 개업의에게 단지 이 말을 해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 보세요. 아내분은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내분에게 그렇게 해주신 대가로 이젠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그 순간 그의 고통은 의미를 얻었다. 이것은 희생이라는 의미였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이와 똑같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의사일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슷한 맥락에서 폴 두보이스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말이다. 의사는 수의사와 구별되는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의뢰인이다. 일반적으로 로고테라피에서 말하는 의미란 구체적 인물이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 의미를 뜻한다. 그는 어떤 능력 덕에 현실이라는 무대에서 가능성을 지각하고 이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고통 상태에서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개인 심리학도 끝없이 인생 목표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개인 심리학이 아주 많이 강조하는 목적성, 즉 목표 지향성과 로고테라피가 가정하는 의미 지향성이 어떻게 다른가로 바꿔 물을 수 있다. 나는 이 질문에 목표 지향적이 정신내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의미는 인간을 초월한다고 답할 수 있다. 인간 실존의 자기 초월은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자신이 아닌 것과 관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됐든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 확장된다. 이와 달리 아들러는 확실한 것은 인간 존재란 끊임없이 극복해야 한다고 압박받는 열등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고, 마찬가지로 로버트 안토우도 인간 행위는 행위자의 자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난
아무리 나만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유지해도 내 삶에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우울증은 단지 지금 누군가 실업자인가 아닌가 보다는 오히려 그가 삶에 무의미하게 여기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요컨대 텅 빈 위에뿐만 아니라 내적인 공허감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일이 있든 없든, 다시 말해 일이 있어도 때로는 일을 통해서 또 이러한 내적 공허감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실존적 공허 상태라는 데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이미 수십 년 전에 연구하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한 현상은 전 세계 학자들의 검사와 통계 자료의 도움을 받아 학문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궁리한다. 즉, 그것은 소비사회 형태로 수많은 욕구를 낳아 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욕구, 인간의 모든 욕구 중 가장 인간적인 것만은 얻을 수가 없는데, 소위 내가 인간의 의미의 의지라고 부르는 인간의 욕구만은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완전히 좌절된 상태로 남는다. 그렇다면 언제나 존재하는 이러한 무의미감과 공허감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그건 무료함과 무관심 속에 모습이 드러난다. 무료감을 흥미 부족, 무관심을 자발성 부족이라고 정의 내릴 때 어느 날의 인간은 세계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변화시키고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계에 대한 순수한 관심이 아주 많이 부족하다. 관심과 관련해 오스트리아 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책 반 권 소비한다는 것을 상기해보라. 또 자발성과 관련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주위에 만연한 정치에 대한 부정적 태도만 떠올려도 알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헌신하기다. 헌신할 만한 일에 헌신하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을 헌신하기를 찾아볼 수 없다. 건강경영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사람 29%는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독일 카리타스의 통계 자료를 보면 청소년 가운데 42%가 이에 해당했다. 만일 젊은 세대가 자신을 인식할 때 스스로 미래가 없는 세대, 즉 의미도 없고 미래도 없는 세대라고 자칭한다면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어떤 위험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은 이러한 실존적 공허, 속은 이른바 우울증, 중독, 공격성 이 세 가지로 구성된 집단 신경증적 삼위일체가 무섭게 파고들며 위협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자살을, 마약 중독과 특히 타인을 향한 폭력이라는 의미에서 만성적 자살을 뜻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요구받는다면, 즉 구체적으로 말해서 천직까진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잘 맞는 과제를 만난다면 수십 년간의 경험들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오슬로 프로그너 공원에 있는 조각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에 관한 기사를 실기도 했다. 젊은 기물 파괴자들은 공원의 조각상들을 훼손했고 파괴하려 했으며 또한 트램 안에 가죽 시트로 칼로 난도질했다. 경찰은 이 젊은이들을 체포했다. 그런 다음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작업반을 편성하게 해 밤마다 공원을 순찰하고
낮이면 트램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또 다른 기물 파괴자들은 좋은 말로 설득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했다. 의미의 의지는 현재 크게 절망적으로 변했다. 무의미감이 점점 더 오늘날의 인간을 점령하고 있다. 보통 그것은 내적 공허감과 결합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내가 설명한 실존적 공허라 불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실존적 공허는 주로 무료함과 무관심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료함이 흥미, 세상에 대한 흥미의 상실을 의미한다면 무관심은 자발성, 세상에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자발성의 부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실존적 공허의 현상학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그 역학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임의로 한 구절을 골라도 좋을지 모르겠다. 어린 얄돔이 쓴 실존적 심리치료라는 책에 나온 구절이다. 정신과 뇌환자 진료소에 치료를 요청한 40명의 환자 가운데 30%가 자기평가, 치료사 혹은 독립적인 평가를 포함해서 의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나는 각각의 신경증 사례들이 무의미감으로 소급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개별적 사례에서 나타난 무의미감이 신경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모든 신경증은 실존적 공허에서 유래할 수 있다는 영인성도 아니고 실존적 공허가 모든 사례의 병인도 아니며 병리학적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오히려 자기 삶의 의미를 물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인생의 의미에 관해 물은 적이 있던가? 콘라트 로렌츠의 야생거이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설령 영인성이나 시민성 신경증이 아니더라도 실존적 공허는 분명 사회유발성 신경증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사회는 인간의 욕구를 가능한 한 모두 충족시키려 몰두하고 그 부수 현상인 소비사회는 욕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욕구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것, 즉 의미 욕구만은 얻을 수가 없다. 산업화는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인간의 전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전통이 이어지는 가치와 소원해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무의미감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적 연구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나는 단지 집단 신경증 증세에 대해서만 말하고 싶다. 이것은 중독, 공격성, 우울증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고 무의미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혀졌다. 믿을 만한 학자의 연구 결과를 하나 인용해 보면 스탠리 크리프턴은 젊은 마약 중독자들 100%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져 괴로워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미에 대해 무엇을 이해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의미치료와 관련하여 의미는 이제 추상적인 것을 뜻하지 않고 전적으로 구체적인 의미, 마찬가지로 어떤 구체적인 사람이 직면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의 구체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를 지각할 때 한편으로는 막스 베르트하이머가 말한 형태 지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칼 빌러가 명명한
아하 체험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쿠르트 레빈과 막스 베르트 하이머는 주어진 상황의 요구 특성을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대답해야 할 물음을 던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뭔가를 꾀하고 한마디로 그 상황을 도전처럼 받아들인다. 이에 의미지각과 형태지각의 차이는 후자인 형태의 경우 그 배경에서 지각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지각되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해도 좋다면 현실이라는 배경에서 가능성이, 즉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빛난다는 데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에게 인생의 의미를 처방할 수는 없다. 환자는 처방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은 가능성에 따라 죽는 날까지 의미 있게 머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은 가능하다. 적어도 20명의 연구자가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 연구로 증명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성별, 나이, 지능, 교육 수준, 성격, 주위 환경과 무관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종교의 유무, 종교가 있다 해도 종파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는 단지 브라운, 카스치아니, 크럼보, 덴사르트, 셀미, 스미머의 논문을 참고한 것이다. 이 과학적 연구 결과는 무의미감이 속삭이는 말들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그렇지만 인간의 전 성찰적 존재론적 자기 및 의미 이해와는 일치한다. 이것의 현상학적 분석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키는지 그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는 어쩌면 의미 가능성에 접근하는 3가지 길을 알고 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창조하는 작품을 통해서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경험하면서, 다시 말해 일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의미에 이르는 3번째 길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상황과 맞닥뜨렸어도 상황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즉 우리의 태도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존재하고 그때 성숙하고 성장하며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다. 이는 고통, 죄, 죽음으로 이루어진 비극의 삼위일체 3요소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고통은 업적으로, 죄는 변신으로, 인간 현존의 무상함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이 어떻게 개인적 비극을 인간의 승리로 바꿀 수 있는지는 게오르크 모저 주교가 전한 이야기를 근거로 증명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해가 지난 뒤 한 의사가 유대인 여성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녀는 금을 입힌 자녀의 전니들이 달린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예쁜 팔찌군요. 의사가 말했다. 그렇죠. 그녀는 대답하며 말을 이었다. 이건 미리암 꼬고, 이건 에스터, 이건 사무엘. 그녀는 아들들의 이름을 나이 순으로 한 명씩 불렀다. 그리고는 모두 9명이에요 하고 덧붙였다. 다들 가스실로 끌려갔어요. 의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런 팔찌를 어떻게 몸에 지니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감정을 억누르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이렇듯 의미는 고통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고 다시 인생의 잠정적 의미는 무조건적임을 말해준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이 60년 동안 적은 글들과 그의 중심이 되는 로고테라피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당신의 불안한 삶에 답하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책의 내용에서 말하듯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또 자신의 정신적 세계와 성숙을 위해 나아가는 삶만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도 실업이나 그리고 여러 다양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소비를 위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법한 고통과 불안 그리고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적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혹시 이 책이나 저의 이 영상을 보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